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내용 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이름, 직업, 나이, 지역 등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인물이나 상황이 떠오르시더라도 모두 우연의 일치이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 6시 반, 한도윤은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사실 그는 뉴스 내용보다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결혼한 지 벌써 6년째. 39이 된 도윤은 중소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쁠 땐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했지만 요즘엔 일부러 일찍 퇴근하려 애썼습니다. 아내 정나경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나경은 35살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띤 그녀는 도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을 빼앗겼던 여자였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 책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 도윤은 나경과 결혼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나경이 건네는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한마디,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도윤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집에 도착해 간단히 씻고 나왔을 때 나경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 도윤은 부엌으로 걸어가 나경의 뒤에서 살짝 안았습니다. 일 힘들었어? 나경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늘 신간 정리하느라 좀 바빴는데 뭐 매일 하던 일이잖아.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하고 김치볶음. 내가 좋아하는 거. 도윤은 나경의 어깨에 턱을 기댄 채 잠시 그 따뜻한 순간을 즐겼습니다. 6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런 소소한 스킨십이 여전히 좋았거든요. 나경은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고 도윤은 그런 나경의 모습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줬고 나경이 도서관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를 하면 도윤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들어줬죠. 결혼 초에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침묵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던 나경이 문득 말했어요. 아, 참. 나 오늘 야근 좀 해야 될 것 같아. 도윤은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근? 무슨 일인데? 응, 이번 주에 도서 대출 시스템 점검이 있거든. 오늘 저녁에 업체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는데 사서 중 한 명은 남아 있어야 한대. 내가 자원했어. 힘들겠네. 몇 시쯤 끝나? 글쎄, 10시, 11시. 정확하진 않은데 늦어도 12시 전엔 들어올게. 도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경은 늘 성실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서관 일에도 책임감이 강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나경은 평소처럼 출근복 차림 그대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갈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어깨에 맨 가죽 가방. 도윤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손을 흔들었죠.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다시 텔레비전을 켰어요. 특별히 볼 것도 없었지만 그냥 소리라도 들리는 게 나았거든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 나경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도윤은 그저 평범한 저녁처럼 아내가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릴 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던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도윤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경이 12시 전에는 온다고 했으니 이제 곧 도착하겠죠. 텔레비전에선 심야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도윤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했던 하루였거든요. 그렇게 반쯤 잠이 든 순간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 왔나? 도윤은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했어요. 나경이 열쇠를 두고 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평소에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나경이 열쇠를 깜빡하면 전화를 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데 오늘은 그냥 문을 두드렸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도윤은 별 생각 없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현관 앞에 선 사람은 나경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어요. 아파트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죠. 키는 160cm 정도, 짧게 자른 단발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도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처절한, 뭔가 단단히 각오하고 온 사람의 눈빛이었거든요. 도윤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도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한도윤 씨 맞죠?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도윤은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여자라니. 혹시 회사 일로 찾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사채업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도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복도에서 이야기하긴 좀 그래서요. 여자의 말투에는 간절함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없었어요.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밤늦은 시간에 모르는 여자를 집 안으로 들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더군다나 아내가 곧 돌아올 텐데요. 죄송하지만 일단 누구신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여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제 이름은 서지은이에요. 38살이고요. 한도윤 씨, 저 지금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들으시면 아마 충격받으실 거예요. 지은이라는 이름도 그녀의 얼굴도 도윤에겐 전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충격받을 거라고 말한 순간 도윤의 가슴속에서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죠. 충격? 그게 무슨... 제발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복도에 서 있기엔 제가 할 말이 너무 무거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뭔가 절박한 진실을 본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세요. 대신 5분만요. 도윤은 한 발 물러서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은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묘하게 단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요. 도윤은 지은을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실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을 꺼내기 전에 용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았죠. 도윤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뭔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제가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들어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저랑 파트너 하실래요? 도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파트너? 무슨 소리지? 그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파트너요? 갑자기 무슨? 복수 파트너요. 지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복수라는 단어가 거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도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고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요? 복수라니 도대체 무슨? 지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거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잡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알았어요. 자신의 세계가 지금 막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도윤의 손이 봉투를 향해 천천히 뻗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리는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미 예감하고 있던 무언가에 대한 확인이 두려운 건지. 도윤은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여자는 정나경이었어요. 도윤의 아내, 그가 6해 동안 사랑해온 여자. 사진 속 나경은 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 웃음은 집에서 도윤에게 보여주던 그 조용하고 차분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더 밝고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진짜 행복한 사람의 얼굴 같았죠. 도윤은 두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 로비였어요. 나경과 그 남자가 함께 체크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모습. 나경이 남자에게 뭔가를 먹여주고 있었고 남자는 그걸 받아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은 계속 이어졌어요. 카페에서, 영화관에서, 공원에서. 모든 사진 속에서 나경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요. 도윤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지은은 그런 도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정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아닌 그저 담담한 시선으로요. 한참 만에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짝 갈라져 있었어요. 파트너라뇨? 무슨 소립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도윤은 이미 지은이 무슨 의미로 그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요. 제 남편이랑 오래됐어요. 그 짧은 문장이 도윤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오래됐다고? 그럼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회성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라는 뜻이잖습니까? 도윤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어요. 얼마나 오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게 작년 가을이니까 최소 1년은 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1년. 아니 그 이상.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 넘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예요. 야근한다고 할 때마다 믿었고 친구 만난다고 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았죠.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사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사진만이 아니라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호텔 영수증. 다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모은 겁니다. 왜?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지은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복수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그냥 화내고 소리 지르고 이혼하고. 그렇게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싱겁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쉬운 결말이고요. 지은의 목소리에 차가운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지은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오래,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지은의 눈빛 속에는 1년 동안 쌓여온 분노와 증오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죠. 배신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도윤은 지은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동시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지금 함께 불륜을 저지르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요. 나경과 지은의 남편에게 똑같은 배신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요. 그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지은이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 아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가 바람핀 그 남자의 아내랑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요.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느낄 감정이 뭘까요? 배신감? 분노? 아니면 죄책감? 지은의 말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1년 동안 증거를 모으면서 동시에 복수의 방법도 치밀하게 계획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도윤을 선택한 겁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지은의 제안이 주는 기묘한 유혹.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도윤을 짓눌렀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지은의 제안은 너무 위험했고 너무 비정상적이었죠.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자신까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당장요. 지은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봉투와 사진들을 다시 챙기면서 조용히 말했죠. 생각해보세요. 전 기다릴게요. 필요 없어요. 다신 오지 마세요. 도윤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도윤 씨,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혼자였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나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까 봤던 사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나경의 환한 웃음, 모르는 남자와 팔짱을 낀 모습,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하는 장면. 그 모든 게 진짜였을까요? 도윤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어쩌면 저 여자가 누군가를 시켜서 합성한 사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경이었어요.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 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나경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 아직 안 잤어? 늦어서 미안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한 듯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톤. 도윤은 나경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요? 도윤은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 추궁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발뺌할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어. 도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은이 보여준 사진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좀. 시스템 점검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씻고 잘게. 나경은 욕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나경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은이 뭔가 오해한 걸까? 하지만 사진은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건 오해로 치부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적나라했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나경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나경이 휴대폰을 볼 때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도윤의 시선은 나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경은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어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똑같이 저녁을 준비했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변한 건 도윤의 마음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지은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죠. 나경의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열어보고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오해였구나. 지은이 뭔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나경의 코트 주머니를 뒤지던 순간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 만져졌거든요. 영수증이었어요.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15일. 나경이 대학 동창회에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경은 외박을 했었어요. 술을 많이 마셔서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죠. 도윤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의 날짜가 그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호텔 이름 옆에는 객실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2인실이었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보여준 사진들이 진짜였어요. 나경은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 넘도록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갑자기 잦아진 것,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주말에 친구 만난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진 것, 도윤이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신호들이 이제 와서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눈먼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6해라는 시간이 무색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도윤이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도윤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경을 추궁할까? 이혼을 요구할까? 그때 문득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이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안 돼? 저 사람들은 너한테 그렇게 했잖아.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 남기고 간 명함이 지갑 속에 있었어요. 언제 넣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 한도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그날 말했던 제안, 아직 유효합니까?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지은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카페였어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죠. 도윤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지은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걸어가 마주 앉았어요. 오셨네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 같은 거였죠. 도윤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여기 제가 1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에요.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내역,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부 복사본이지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 겁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년간의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자 손에 든 봉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지은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제안을 받아들이실 거죠?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건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나경에게도 그 모르는 남자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해봅시다. 도윤의 대답에 지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시작해볼까요? 지은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녀의 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죠. 도윤은 그 차가움이 자신에게도 전염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말없이 걷는 동안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도윤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긴장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거였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객실문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나경도 있겠죠. 어쩌면 지금도 그 남자와 함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은이 도윤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무서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보다 더한 짓을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끼라고 해야 할까요? 1년 동안 배신의 고통을 사귀며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한 거야. 우리는 그냥 똑같이 돌려주는 것뿐이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객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복수하겠다고 똑같이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았죠. 도윤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이미 잠이 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도윤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복수일까? 똑같은 짓을 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될까? 아니, 오히려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뿐 아닐까?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경과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작년 생일에 찍은 사진. 모든 사진 속에서 나경은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전부 연기였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잠든 지은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낮에 보였던 그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지친 여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은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요. 난 그렇게까지 똑같은 인간 되고 싶진 않아요.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하겠어요.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요. 자신까지 더러워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법적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이 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꺼내보며 정리했죠. 이걸로 충분했어요. 상간자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나경과 그 남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정당하게 이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지은의 유혹은 복수를 위한 미끼였지만 도윤은 그 덫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당하게, 그리고 완벽하게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객실을 나왔어요. 지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테이블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겼죠. 당신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증거는 잘 쓰겠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온 도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검색창에 상간자 소송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죠. 화면에는 수많은 법률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새벽 내내 관련 자료를 읽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걸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커피를 한 잔 더 시키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이혼 소송 경력 풍부, 상간자 소송 승소율 높음. 그런 키워드로 걸러낸 몇 곳의 사무실 중에서 가장 평이 좋은 곳을 골랐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상간자 소송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한 상태고요. 전화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일정을 조율한 끝에 이틀 후 오후 2시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죠. 집에 돌아왔을 때 나경은 이미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고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침 차려놨어. 데워 먹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도윤은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위선으로 보였거든요. 이틀 뒤 도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자리한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자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서연입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지은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보고 영수증을 보고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보고 10여 분간 침묵 속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매우 확실하네요. 사진도 선명하고 날짜와 장소도 명확합니다. 호텔 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있으니 물증으로 충분하죠. 그럼 소송이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물론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해요. 이 정도 증거면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서연 변호사의 말에 도윤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상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위자료는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도윤은 그 모든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죠. 참고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증거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어요. 상대 남자의 아내가 준 겁니다. 그쪽도 같은 피해자거든요. 김서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분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동으로 진행하면 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도 있고 절차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은이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한도윤 씨, 쪽지 봤어요. 당신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죠? 네,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변호사 상담도 받고 왔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지은이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어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예. 저도 그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제 방식은 우리까지 더러워지는 거니까요. 지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이 제안한 방식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겠죠. 지은 씨, 저랑 같이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군요. 당연하죠. 제가 가진 증거도 더 있어요. 제 남편 회사 관련 자료들도요. 그것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이거예요. 당신은 절대 더러워지지 마요. 우리는 정당하게 싸우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지은이 자신의 결정을 이해해줘서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확신 때문일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거였죠. 며칠 후 도윤과 지은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지은은 커다란 파일 박스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1년 넘게 모아온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심지어 지은의 남편 회사 관련 서류까지. 김서연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죠.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어요. 소장 작성, 증거 정리, 증인 확보. 도윤과 지은은 매주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따로. 두 사람은 점점 진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복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정의를 찾기 위한 동료로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드디어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나경과 지은의 남편에게 각각 소송 통지서가 발송됐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그날 밤 집에 일찍 들어가 나경을 기다렸습니다. 곧 통지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나경이 집에 들어온 건 밤 8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경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했죠. 도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나경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회의가 좀 길어져서.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그래. 나경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뭘 만들까 고민하는 모습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구나.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란 걸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이 회사에 있을 때 나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그냥 와줘.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통지서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은 직원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섰죠.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나경이 뭐라고 할까? 부정할까, 인정할까, 아니면 화를 낼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죠. 거실에 나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나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보면 아는 거 아니야? 상간자 소송이야. 무슨 소리야? 상간자 소송이라니 나한테. 나경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킨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도윤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지은이 준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것들 좀 봐. 내가 1년 넘게 만나온 그 남자랑 찍은 사진들이야. 호텔 영수증도 있고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어. 다 내 거잖아. 도윤이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나경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가까스로 말을 이었죠. 이건 오해야. 그냥 친구야. 친구랑 호텔 가. 친구랑 이렇게 팔짱 끼고 다녀.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경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참을 침묵하던 나경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였어. 근데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1년 넘게 남편 몰래 만나온 거고. 도윤의 말이 날카롭게 나경을 찔렀습니다. 나경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달랐을 거예요. 나경이 울면 곧장 달려가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나경아, 이제 끝이야. 우리 결혼. 안 돼.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끝낼게. 나경이 도윤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냈어요. 1년 동안 날 속이고 다른 남자 만난 사람한테 무슨 기회를 줘? 넌 이미 선택한 거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요.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왜 배신했어? 정말 날 사랑했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어?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나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 뿐이었죠. 소송은 이미 접수됐어. 너랑 그 남자 둘 다 상대로 걸었어. 위자료 제대로 받을 거야. 그리고 이혼할 거고. 제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경의 애원은 계속됐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죠. 당분간은 호텔에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당분간 밖에서 지낼 거야. 여기 있으면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도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경이 뒤따라오며 도윤의 팔을 잡았어요.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이야기 좀 더 하자. 더 할 이야기 없어. 법정에서 보자. 도윤은 나경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나경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지은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남편 민준혁도 소송 통지서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반응은 나경과는 달랐어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소송을 걸어. 당신이?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증거가 뭐가 있다고? 다 있어.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1년 동안 모았거든. 법정에서 전부 공개할 거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당신 회사 일도 조사받을 거야. 공금 횡령 의혹 있잖아. 그것도 함께 제보했거든. 뭐?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 작년에 당신이 회사 돈 빼돌려서 그 여자한테 명품 사준 것도 알고 법인카드로 호텔비 결제한 것도 알아. 증거 다 있어. 준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준비가 철저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당신, 정말 무섭구만. 무섭긴.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난 끝내는 것뿐이야. 지은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과 지은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어요. 어땠어요? 예상대로였어요. 울고불고 난리더군요. 우리 남편은 화내더라고요. 자기가 피해자인 양. 두 사람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부딪혔죠. 이제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입니다. 소송은 석 달간 진행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윤과 지은은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했어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고 증언을 하고 상대방의 반박을 들었죠. 나경과 준혁은 처음엔 부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그들의 불륜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호텔 CCTV 영상이었어요. 지은이 호텔 측을 설득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경과 준혁은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걸어가고 있었죠. 그 장면이 법정에서 재생됐을 때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법정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도윤과 지은, 그리고 나경과 준혁. 네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경은 도윤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도윤은 그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노려봤지만 지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오직 재판장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피고인 정나경과 민준혁은 원고들의 배우자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제출된 증거들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나경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정나경에게 원고 한도윤에 대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민준혁에게 원고 서지은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탕!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죠.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 작게 속삭였어요. 이겼네요. 네,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6해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법정 판결 한 장으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씁쓸했거든요. 도윤은 나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나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저 눈물이 진심일까, 아니면 걸린 게 후회되는 걸까?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서연 변호사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깔끔하게 승소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증거가 워낙 확실했으니까요. 참고로 위자료 집행은 다음 달부터 가능할 겁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게 끝난 지금 도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후 나경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게다가 신용카드 연체까지 겹쳐서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라고 했습니다. 도서관 일도 그만뒀다더군요. 도윤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역시 편하지 않았죠. 준혁의 소식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제보한 공금 횡령 건이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드러났어요. 결국 그가 운영하던 회사는 주요 거래처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사실상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준혁은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사업도 명예도.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도윤은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지은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화장도 하고 새 옷도 입고 있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저도 비슷해요. 이혼은 확정됐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도윤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도운 거죠. 맞아요. 우린 진짜 좋은 파트너였어요. 지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복수를 위한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동료가 됐었죠. 지은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마지막 선물이에요. 뭐예요? 제 남편 회사 정리하면서 나온 돈 일부예요. 당신 몫입니다. 당신도 이 일에 함께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받으세요. 새 출발하는데 보태 쓰세요. 도윤은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생각이에요. 여기엔 안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잘 생각하셨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한도윤 씨. 지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가 끝나고 지은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도윤은 창밖으로 걸어가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어깨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이렇게 된 거 저랑 파트너 하실래요? 복수 말고 새 인생에서요. 도윤은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제안에 대한 답은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배신도, 분노도, 복수도. 이제 남은 건 오직 자신뿐이었죠. 도윤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요. 나경에 대한 미련도, 배신에 대한 분노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고민하기로 했죠.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난 자리엔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편에는 사이다 같은 후련함이 남아 있었죠. 도윤은 알았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는 걸요. 과거로부터도, 배신으로부터도, 그리고 복수로부터도.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